네, 오늘의 책에서는 민댐님과 함께 용서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의 나라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민댕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섭외를 한 이유 중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지?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궁금하다, 이분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현재 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임금 노동자인데요. 갑자기 임금님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임금님이요? 네. 임금 노동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상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한 일정 이제 활동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좀 같이 만나고 하는 시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었거나 혹은 이제 임금 노동 시간을 피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성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대구는 사실은 서울은 매일매일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비서울 지역은 좀 많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 사건 이후에 여성주의 어떤 활동들을 기획하는 팀을 함께 만들어서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여성운동 단체들과 연대하고도 있고, 또 대구에서 뭐 페미니즘 강연이나 어떤 모임들을 계속해서 기획하고 있어요. 여성 인권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등록 단체 같은 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계속 지역에서 만들고 이야기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룹 팀 대구의 활동? 수장이신가요? 여성운동의 수장이신가요? 아니요. 대구가 사실 되게 여성운동이 활발한 지역이거든요. 단체도 많고, 네네, 되게 활발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팀 활동을 하면서 그 단체들을 많이 만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여성운동의 성지입니까? 한번 가야겠는데. 그럼 최근에 가장 하고 있는 뭐 이벤트나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집중하시고 있는 행사라든가. 이제 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팀 이름이 나쁜 페미니스트. 라는 여성주의 그룹이고요. 그 책 이름에서 따오신 건가요? 그 즈음에 그 책을 읽었는데 뭐 좀 꼭 그러진 않았지만 좀 기발한 여러 이름이 나오지 않아. 한 이제 3년 정도 활동한 팀인데 최근에 이제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건 스쿨미투 운동. 대구에서 스쿨미투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같이 어떻게 만나서 고민할 수 있을까도 나누고 있어서 1월에 이제 강연을 준비하고 있고. 강연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초빙을 네, 해서 그래서 왜냐면 보내는 건가요, 그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건데 이제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서 주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활동가랑 같이 고민을 나누는 강연들을 기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은 뭔가를 크게 기획하고 있기보단 내년을 좀 고민하고 있기도 해요. 어떤 걸 좀 대구에서 해볼까. 네. 스쿨미투 운동을 만약에 관련해서 하시면 혹시 학생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학생들 대상으로 뭐 SNS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팀이랑 같이 조인해서 하고 있어요. 네. 대구에는 스쿨미투 청소년 연대라는 이제 팀이 있는데 또 그 팀은 청소년 당사자들도 만나고 혹은 청소년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요구의 목소리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저희 팀에서 또 할 수 있는 거랑 같이 만나서 나누고 있어요. 애초부터 원래 여성운동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이 분야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뛰어들게 되신 건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지는 한 6, 7년 돼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늘 있는 공간이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긴 하고 그게 장애 문제가 됐든 혹은 사회적 소수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을 좀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관심을 갖게 된 건 이제 전 애인께서 페미니즘을 남기고 페미니즘을 접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되게 권위적이었고 막 뭔가 되게 분명하게 하는 어떤,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경직의 태도가 엄청났던 사람인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제 여성운동하는 선배들이랑 같이 페미니즘 공부를 하면서
네가 페미니즘을 공부하면 너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라는 어. 이야기를 전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다가 이제 그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 지역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게릴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팀이기도 하니까 무겁지 않은 그런 걸로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 좀 엮어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좀 그런 게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일까요? 아니요, 다양하죠. 그 뭐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저처럼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직장을 다닌 친구들도 있고. 사실 가족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이런 일을 아주 전형적인 일은 아니니까 상상하기 그렇지 네네네. 않나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나 혹시 그런 것 아니면 페미니즘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아주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지 않는 건 최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남들 자녀가 줄 수 있는 가방을 전 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한테 어떤 걸로 이렇게 터치하시는 건 없어서 그것만 해도 지지가 아닌가. 저는 그게 엄청 지지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 이제 저는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과 이제 엄마랑도 최근에 이제 제가 페미니즘을 사실은 공부하면 네. 나에 대한 궁금증과 계속해서 어떤 해석해 나가는 시간만큼 엄마의 초점이 또 엄청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엄마랑 나누고 엄마의 어떤 경험들이 계속 궁금해지고 저한테는 되게 그런 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민땡님을 통해서 엄마나 동생분도 페미니즘을 좀 접하게 엄마가 되면은 이제 뭐 페미니즘을 접하고 뭐 어떤 걸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동생은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을 계속 같이 만나고 뭐 어떤 책을 권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굉장히 영향을 받을 일상에서 것 같아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좀 결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땡님이 처음 주변 사람을 통해서 페미니즘을 접했던 것처럼 네. 그죠? 또 동생분도 또 페미니즘을 접하게 네네. 되고 대구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퍼져 나갔나요? 좀 인식이 높아졌다거나 어떤 처음에 페미니즘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3, 4, 5년을 통해서 뭔가 달라진 것들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어떤 수준이 높아졌다거나 인식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실지 궁금하거든요. 그 좀 어쩔 수 없이 좀 성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뉘는 것 같긴 한데요. 많은 경우에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10대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서 강연도 막 같이 기획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하는 사람으로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도 되게 10대 청소년 특히 이제 여성 청소년들 엄청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강연을 할 때도 20, 30대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는데 반면에 또 공간별로도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대구는 대학 내에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페미니즘 동아리는 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학내에서 좀 성별적인 권위가 존재하니까 페미니즘 공부에 페미니즘 활동에라고 하면 이른바 찍히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실제 학내에서 좀 조심스러워서 비밀리에 하는 모임들이 있고 이런 게 좀 다른 지역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구의 특성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근데 그것까지는 잘 좀 어려운 건 왜냐하면 비교가, 이제 다른 지역엔 또 활발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깝게는 사실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에 저희 팀처럼 전국에 몇 개의 팀들이 생겼는데 오프라인 어떤 액션들을 하는 특히 부산은 대학교에 그런 팀들이 생겼거든요. 연합처럼도 구성이 되고 되게 적극적으로 뭘 해요. 근데 대구는 좀 그러진 않고 있어요. 네. 되게 재밌는 또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누군가랑 연락이 돼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어떤 연락이 오거나 하면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공격을 받거나 사실은 굉장히 비난적인 태도들이 대학에 존재해서 대학 내에서는 사실 더 활발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서울도 그렇잖아요. 요새 학내 문제가 엄청 뜨거운 건 총녀가 다 사라지고 있고 총녀 폐지하자라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대구는 사실 이제 총여가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총여학생회가 없어진 지 오래돼서 뭐 기사에 보면 뭐 마지막 총여학생회 네네. 뭐 폐지될 것인가 네네. 계속 있을 것인가 뭐 네. 이런 얘기들도 근데 있는 또 거고. 대구는 학교에서도 총여학생회나 혹은 여성주의 혹은 여성학 관련된 교양들이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기도 해서 물론 대구만의 문제는 아닌 비서울 지역에 그런 게 많겠지만 이제 저는 대구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별적으로는 다양하게 간혹 남성분들도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뭔가 페미니즘에 대한 전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TV에서 보여지는 페미니즘의 이미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말 위주로 페미니즘을 이제 비춰지니까 이게 뭔가 물어보려고 해도 굉장히 모르는 것만으로 큰 죄가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조차도 되게 움츠러들고 내가 뭔가 말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모르는 거 그걸 만약에 남성이라면 너가 모르는 것은 그것은 너가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이야 라는 왠지 비난이 나한테 쏟아질 것 같아서 페미니즘을 아예 좀 가까이 가기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저는 사실 여론이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매체들도 많거든요. 근데 좀 주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나 혹은 남성을 다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깔아뭉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남자 여자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특히 뭐 메갈리아의 그 미러링이 있었을 때 그건 사실 다 남성 혐오잖아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이 됐었잖아요. 저는 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로도 엄청 심하게 페미니즘에 모르거나 어떤 문제 인식을 못하는 사람에게 그 아주 공격적인 반응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고민인데 여성주의 어떤 안에서. 운동이나 혹은 여성주의로 고민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은 실제로 분노하고 엄청 많이 피해 경험이 입었고 그리고 억압받았고 막 이런 게 여전히 존재했던 거예요. 요새는 근데 특히 지금 시대는 요새 성차별이 어딨어라고 하는 시대인데 그런 거 엄청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왜냐하면 보이는 면에서는 다들 동등한 기준을 내는 것 같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취업 무슨 은행에서도 사실은 여성이어서 뽑지 않았어? 막 이런 게 엄청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존재하는데 성차별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원래도 정답일 수는 없었지만 사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전략을. 그리고 막 저는 이제 예전에 16년 이후에 이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 좋았는데 한참 강남역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남성을 왜 다 잠재적 가해자로 몰고 있는가 우리는 여자들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막 이런 어떤 이상한 이야기들이 될 때 대구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분께서 왜 그러니까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로 내몰리는 게 너무 싫잖아요 사람들도 그렇다면 내가 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지지하는 적극적인 그것을 만들어가는 개입자가 되는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고 왜 사람들은 방관자 혹은 나를 왜 가해자로 몰아? 라면서 화를 내는가. 거기에만 머물러 네네.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고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는 것도 싫어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내자.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여전히 성차별이나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전히 심심찮게 갖고 오는 게 군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군대 얘기는 성차별 문제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군대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에 2018년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많은 거죠. 사실은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의 삶을 굉장히 팍팍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좀 나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남녀 갈등을 이해할 때 군대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군대 문제를 사실 근데 그건 성차별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정서가 이미 그렇게 네네. 이미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정부일 수밖에 없고 국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욕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하고 있고. 같이 하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친근한 페미니즘, 되게 말하고 싶고 네. 친구가 되고 싶은 페미니즘이 돼서 사람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고, 되게 그 안에 좋은 가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까 뭔가 TV에서 보는 과격한 페미니즘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왜 저렇게 하지? 이라는 마음도 들지만, 아, 이제야 처음 목소리를 낸 사람들한테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게 정당하게 바라는 건가? 약간 이런 마음도 같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훨씬 더 아, 왜 저렇게 해? 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친구 중에 그 해화동에 가서 네네. 직접 이제 시위에 참석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거기에 이제 그 상황들 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목소리를 가졌는데 너무 비난이 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조금은 좀 더 들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는 우리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또 다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페미니즘에서 열린 마음으로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아주 오랜 시간 존재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유행 혹은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가 알려졌잖아요. 네. 일종의 또 소비도 되고 있고 문화도 만들고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동시에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최근에 페미니즘이 그런 이야기 혹은 과격하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에도 실제로 누군가는 죽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는 어디선가 성폭력 피해 경험 혹은 원치 않는 임신, 원치 않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혹은 내가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직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하는 것도 사실 시민단체여서 제 앞에서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사실 잘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엄청 느끼는 게 내가 되게 우물 안에 있어라는 걸 엄청 느끼는 건 반면에, 같이 이 책을 읽었던 친구 중에 한 명도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최근에 미투 운동 이야기가 계속 됐을 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뒤통수나 아니면 의자 같은 걸 툭 치면서도 이런 거 다 미투라고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거리는 게 회사에서 그 사람의 있었다는 거야? 일상인 거예요. 아휴, 그리고 너무 뭐 너 심한데? 연애하니? 나랑 사귈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감당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와 닿을 것 같아.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와 닿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자기가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도대체 어디서 차별이 있지? 우리보다 더 많이 성적도 좋고 뭔가 더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그들이 봤을 때는 차별이 없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인인 남성이 있을 때는 성폭력이 덜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택시를 타서 뭔가 폭력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이 혼자 있을 때 하지, 주변에 남성이 있을 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폭력들도 있거든요. 택시도 되게 웃긴 게 무슨 모임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 구성원 중에 남성이 한 분이셨거든요. 택시 타면 주무세요? 이랬더니 뭐 간혹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이 있던 여성들은 그 사람은 근데 그 반응에 너무 놀랐어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소름 돋았어. 택시 타고 이러이러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 남성은 물론 그 남성 그런 거 되게 잘 이해하신 어떤 감수성이 있었는데, 하지만 너무 놀란 거예요. 택시 타면 안 자잖아요. 놀라운데? 거기서 심지어 택시 번호를 잠 찍어서 절대 못 서로 잔다. 공유하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성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차별이 없고 우린 굉장히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건 이 일상에서 이런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걸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차별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차별들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나중에 페미니즘 할 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서 대구에서 올라오셔야겠는데. 이제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주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죠.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성폭력에 대한 그래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성폭력을 얘기할 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성폭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적고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연인 간의 성폭력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숙제인가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사귀었고 사랑했고 그 전에 이미 성관계를 동의해서 했고 그때는 굉장히 만족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성폭력이 일어났고 이 한 사람을 두고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던 감정과 굉장히 극단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망의 마음을 굉장히 다 겪은 거잖아.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우리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나한테 벌어진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토르디스가 성폭력을 당할 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초를 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2시간에 7,200초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뒤로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똑같이 초를 세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성폭력을 당했던 데가 심지어 자기 집 자기 방이었고 침대이었고 근데 그 당시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 집에서 계속 살았어야 됐을 거고 근데 자기한테 벌어진 일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가해자는 그냥 떠나버렸고 이거를 어떻게 혼자서 이거를 감당해 나갔을 토르디스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 성폭력을 생각하면서 가끔 왜 성폭력 교통사고처럼 그냥 몸에 상처가 나오면 치유되지 않을까? 왜 다른 폭력과는 더 다르게 이 트라우마가 이렇게 집요할까? 왜 이렇게 사근이 깊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수치심이고 이 나한테 벌어졌던 일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게 되게 정체성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폭력을 벌어졌을 때 현장은 그 집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성폭력을 당했으면 나는 성폭력 현장에서 계속 살고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아. 도망칠 수 없는 기분. 근데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것들이 어떤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속 살아갈 것인가. 성폭력이 당했고 그 몸이지만 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깨끗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건강하고 이 몸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했고 또 웃긴 게 이게 이 톰이 호주로 간 이후에 다시 아이슬란드에서 한 번 더 만나잖아요. 그때 토르디스는 이제 톰한테 복수한다 치고 완전 휘두른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한테 다시 호감을 갖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널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이때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재판으로 갔을 경우에 이게 성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겠구나. 그 근거로 삼겠구나. 그렇죠. 피해 경험자도 어떻게 그래. 그리고 맨 처음에 이미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당시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둘 다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폭력 재판을 하시는 분들 또 검사 변호사이신 분들이 이 책을 좀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성폭력이다. 성폭력이 맞다. 그리고 성폭력을 겪은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한다. 사람마다 어떤 다르게 그 반응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이렇게 한다고 라는 식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뉴스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이후에 가해자랑 뭐 카톡을 했다거나 연락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사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근거로 근데 어떻게 성폭력 동의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반론을 가해자 측에서 좀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좀 가지실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서 이 성폭력에 대해서 되게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됐던 부분이고 이게 물론 톰이라는 사람이어서도 완전 안면물수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죄책감을 느낀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트 폭력이었을 경우에 성폭력은 가해자 피해자에게 둘 다 트라우마를 남긴다. 어떤 식으로 파괴적으로든 어쨌든 결과를 남긴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토르디스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계속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치유의 어떤 방식과 그리고 뭐 톰을 다시 만나거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또 활동도 이제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어느 챕터에서 토르디스가 이게 내 잘못이 아니거나 혹은 어떤 누군가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일찍 혹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살아왔으면 좀 더 이 사람이 오랜 시간 사실 자기를 망가뜨렸던 어떤 시간도 존재하잖아요. 자기 파괴적인 시간이 그런 걸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이야기도 이 책에서 하잖아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아주 보통의 경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왜 성폭력 상담소에서 약간 매뉴얼을 정리한 책이잖아요. 바이블 같은 책.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누군가가 겨우 알아서 이 책을 접하는 방식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그게 학교가 됐던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알려지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안 일어나면 되는데 이 피해 경험자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는 동시에 어떤 되게 그런 셀프로 생각이 치유까지 해야 돼? 뭐 이런. 하지만 그것을 알았을 때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문화가 좀 다르고 혹은 이제 한 사람의 삶의 맥락은 달라서 이 둘에겐 더 가능한 시간일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어떤 국가든 혹은 어떤 공간이든 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념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피해 경험자를 어떻게 잘 치유하며 살아가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전히 열려있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이 책에서 보고 고민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 환대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을 굉장히 더 움츠리게 만들고 그래서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기도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발설하면 안 되고 그 어떤 인터뷰였나요? 테드 강의였나요? 토르디스가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최소한 성폭력을 당했다는 걸 얘기했을 때 그래도 불완전하더라도 지지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뭐 가족에서 뭐 나가라는 얘기를 사회에서 이렇게 제외되지 않았고 네네. 이 성폭력 경험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했던 게 사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기억이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아까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토르디스의 경우에는 이제 집이 피해 경험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은 자신의 몸을 그렇게 생각해서 또 되게 어려운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그 왜 저희 팀 이름 정했던 그 나쁜 페미니스트 그 작가는 록산 게이는 헝거라는 그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이 성폭력 피해 경험자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이 지금 문제구나. 내가 더 뚱뚱해지면 내 몸이 뚱뚱해지면 누구도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탐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그걸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막 방식으로 갑옷을 하잖아요. 입듯이 살을 찌웠던 것 같아. 근데 그 과정도 사실 이 사람이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거니까 이런 몫이 계속해서 피해 경험자한테 가는 거가 문제고 여전히 한국은 법정에서도 피해 경험을 계속 입증해야 되고 그렇지만 막 이제 한참 이제 이야기됐던 미투 운동에서 선고가 될 때도 여전히 정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한편으로 사람들의 이렇게 대중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어떤 성차별 혐오 문화가 있지만 엄청 심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에 비해서 법제도가 또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빠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빠르게 사람들은 변해가고 특히나 여성 20, 30대는 생각이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남성들 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훨씬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이 빠르게 변하는 쪽에서는 너무 지금 당장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당장 어쨌든 죽는 여성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되게 긴박하게 수밖에 없어서 더 갈등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갈 건데 그냥 인터뷰에서 갑자기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그 이제 둘이 인터뷰를 하고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받은 질문이 뭐였냐면 둘은 친구인가 지금 현재 톰과 누구죠 토르디스는 현재 친구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어떤 관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근데 저는 내신 친구라고 대답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 둘의 이야기를 정말 해피엔딩으로 만들고 이들의 이야기가 완결된 거 완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뭔가 또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더 얘기를 했던 건 우리를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콜라보레이터다. 협력자다. 우리가 어떤 앞으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해 나갈 일들 하고 있고 뭐 사적인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조율하는 것들 실질적인 얘기들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게 아마 우리 둘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인 것 같다라는 얘기해서 되게 처음엔 좀 실망스러웠는데 생각할수록 이게 훨씬 더 대단한 말인 거예요. 친구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그 가해자의 피해자가 그것도 같은 강단에 서고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같은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게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왔고 되게 여운이 남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건 이제 제가 봤을 땐 토르디스는 자기의 어떤 치유나 성폭력으로부터의 끝맺음을 맺은 것 같아요. 근데 톰은 끝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톰은 저 자신의 회복의 과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을까? 지금은 어디쯤이 왔을까? 이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중간에 해드렸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글쎄요 가장 모든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용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 이렇게 가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피해자인 경우도 많지만 가해자인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죄책감이라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꼭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죄를 해야 될 부분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나, 자책감을 느끼는 나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용서에 대한 테마를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댕님께서 혹시 얘기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용서에 대한 부분? 저는 어쩌면 이 책이나 성폭력 피해 경험에서 용서라는 이야기가 제일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토르디스가 얘기하는 용서는 온전히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평화, 나의 행복을 위한. 그래서 사실 어떤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같이 해결해 나갈 때도 피해 경험자한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요구하긴 어려운 건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하고 이것을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거는 사실은 그 용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계속 얘기됐던 것처럼 페미니즘 안에서도 분노가 동력이 돼서 여러 이야기들이 되는데 저는 이것도 비슷하게 어떻게 여유를 가지고 혹은 용서 혹은 이 다른 표현을 쓰더라도 그런 과정이 사람들한테 될 거냐. 그러니까 되게 저는 포인트고 계속 정말 깊게 가져가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런 문제를 가져왔던 사람을 떠나서 우선 나의 행복, 나의 삶, 나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의 자기의 어떤 과정들을 회복해가는 과정. 이 사람은 그 결론이 용서였던 거여서 그냥 너한테 성폭력 피해 경험을 했던 가해자가 이러이러하니까 이쯤에서 용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좀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어쨌든 하지만 분명한 건 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적 혹은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 에서 토르디스가 내렸던 결론은 용서였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보면 뭐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큰 돌을 메고 여행길을 떠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용서가 되게 종교에서 만든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만 성인 군자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게 이 용서는 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얘기를 나와서 되게 용서에 대한 정의를 이 사람이 새롭게 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이 용서가
용서를 받고 하고 이 과정이 수치심을 덜어내는데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부분이 책에서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톰이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고백하고 본인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용서를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비로소 저는 수치심이 정말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려가 되는 것들은 여기서 이게 매뉴얼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치유의 방법은 아니고 본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가장 필요한 방법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용서가 아닌 다른 적합한 말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성폭력 피해 경험자에게 이 책에서 이제 토르드스가 사용한 그 용서의 방식, 그러니까 자기 치유의 시간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일상에서 만난 어떤 사건들이 법정에 가고 막 재판을 하고 하는 그 과정들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게 대학이 됐건 혹은 같이 활동한 어떤 공간이 됐을 때 그 공간에서 이제 이런 폭력 문제들이 일어나면 가해자 교육도 막 진행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교육도 같이 하고. 그런데 저는 계속 고민되는 게 그런 건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잘못을 이른바 톰처럼 잘 받아들이고 반성해 나가는 사람은 정말 훨씬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피해 경험자가 자기 치유를 잘 해 나가지 못하면 이게 속된 말로는 가해자는 계속 나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회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피해 경험자가 어떻게 잘 치유될 거냐. 그 과정이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것들이 특히 데이트 폭력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들에서는 자기 탓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일어나.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엄청 힘들기도 하고 이 과정 그리고 이런 맥락을 또 예를 들면 2018년 오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시 재해석하는 그 과정들은 저는 치유의 과정이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한테 좀 이 폭력을 내가 더 수치스럽게 혹은 계속 내 잘못으로 가져왔던 것이 당장 이 사건만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서 어떤 맥락이 계속 그런 게 유지되어 온 어떤 맥락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 여성주의 상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여성주의 상담을 받았어서 제가 여성주의 상담 받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주 감정을 갖고 있는 것 혹은 어떤 분노가 갖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다시 이전의 삶이랑 연결하고 지금이랑 그게 어떻게 만나지는 과정들을 가지면서 엄청 저한테 많은 자기 신뢰와 자기의 과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시간들 그래서 피해 경험자가 잘 치유될 수 있는 방식이 뭐 그게 중앙정부 차원이든 혹은 지역사회든 혹은 가깝게 관계 맺는 경우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어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도. 그러니까 피해 경험자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이 서로가 잘 치유하고 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들. 사실 저는 그런 게 토르디스가 말한 용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내 평안을 위한 과정. 근데 사람이 내 평안을 위한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고 잘 가져가는 사람이 남의 평안을 깨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긴 어렵거든요. 되게 용서의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되게 토르디스의 자기 치유의 유의미했던 것 과정으로 같아요. 훨씬 더 얘기를 해주신 되게 많이 곱씹어봐야 민댕님이 하시는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뜻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성폭력 피해자 치유의 과정이 용서로 하는 게 그런 쪽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흔히 용서는 그 사람 그러니까. 가해자를 용서하라 이걸로 사실 그러니까, 받아들여져서 용서가 아닌 다른 표현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치유의 과정으로 봐도 될까요? 치유의 방식?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 용서의 키워드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게 아마 토르디스도 아마 톰을 용서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자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왜 걔를 만났고 왜 그날 술을 마셨고 왜 그때 웃었고
뭐 그때 뭔가 톰이 자기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걸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했던 상황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다 후회와 자책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언니가 알코올 중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신 것이 가장 큰 수치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 용서에 대한 것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포함된 것 같고 또 한 축으로 톰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것도 한 축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토르디스와의 대화, 토르디스의 용서 이후에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전제가 있지만 성폭력을 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거에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 가해자로서? 그런 용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메시지가 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뭔가 나쁜 마음을 품거나 뭐 아주 극단적으로 누구를 해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죄책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톰은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떤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면서도 그거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말로 자기의 인생이 끝내지 않는 거? 그러면서 그걸 갖고 가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되게 저한테는 핵심이고 지금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한테는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톰이 본인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톰을 응원할 수 있는데 그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원할 것인가? 그거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가해자를 돕는다, 응원한다 이런 것보다 가해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가해자도 엄청 많으니까 많잖아요. 근데 잘못을 자각하고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기꺼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가 아니라 너무 마땅한 건데 그걸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성폭력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가해 안 하면 되는 거라서 그 쉬운 걸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사실은 괴물화 만드는 건데 근데 가해자는 괴물이야라고 보기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평범한 가해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제도 안에서 잘 처벌만 해도 물론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변화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한국 사회는 가해자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들도 근데 이런 거를 잘못이라고 하고 문제제기는 받았는데 별로 뭐 없네? 이렇게 해도 그냥 되는 것 같아요. 톰이 했던 말들 중에 뭔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그게 시선으로 좀 더 것 봐줬으면 같아요.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게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톰이 박수 받는 건 좀 화날 것 같아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그게 좀 당연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톰이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이미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러니까 톰이 자꾸 박수 받게 되는 환경이기도 하고 자꾸 톰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마땅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톰 같은 사람 나오니까 막 고맙고 그러니까 그래 반성이라도 하다니 약간 이런 저렇게 그렇죠. 사죄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본 게 처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의 반증은 사실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너무 이게 고맙다니 이게 고마울 없이 일인가? 있으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 네. 그 읽었던 다크 챕터에서 다크 챕터예요. 그 사람이 한국 와서 강연을 했을 때 다크 챕터에 대한 이게 그 제목이 책 제목이 다크 북이 아니거든요. 다크 챕터인 거예요. 의미심장한데. 그러니까 자신의 챕터. 성폭력 피해 경험을 입었던 그때는 내 인생의 한 챕터인데 다크 챕터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부는 아니다라는. 네, 그래서 그럼 지금 당신 인생은? 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그린 챕터 정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강연을 직접 못 가서 저는 그 방식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 경험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야라는 통념을 여전히 사람들 만나면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데 물론 원치 않은 경험을 누구나 안 하면 안 겪으면 가장 좋은데 인생의 그냥 한 챕터 그리고 그 챕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나갈 것인가를 피해 경험자뿐만 아니라 옆에 그리고 내 친구가 피해 경험자예요 이런 문제를 떠나서 누가 내 옆에 피해 경험자 있네 없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잘 같이 건너갈까 이런 게 좀 같이 일상적으로 고민되는 삶이면 충분히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폭력 아까 피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 뭔가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주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실제 상처보다 그것도 더 큰 그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폭력 피해 경험자란 말을 선호하는데 그러니까 뭐 생존자가 아니라 회복자 이런 말을 여러 쓰자는 표현을 얘기죠. 쓰잖아요. 네. 네, 생존자도 이제 사실은 또 여러 문제의식과 지지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선호하는 어떤 표현은 경험자인데 그게 이제 앞서 말한 그 챕터와도 이어지는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네. 경험이고 회복을 해 나가고 이 책에서 만났던 토르디스는 그 이후에 그런 여성인 운동가가 되기도 했고 운동가가 됐고 마지막 좀 질문을 해볼 건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나 뭐 있을지 뭐 유명한 사람을 거론하셔도 좋고 뭐 주변의 지인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거는 한 가정의 모든 한 권씩 다 보급해야 된다. 1인 1가정 차태현처럼 다 보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냥 성폭력 가해자 분들은 읽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좀 중고등학생인데 뭔가 상대방에게는 성폭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 이게 그냥 얼마나 성폭력의 트라우마 크고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고를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 되게 성폭력의 실제보다 훨씬 더 그것들을 좀 작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폭력 어쨌든 남성들이 가해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이 가해자가 많기 때문에 그게 피해자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화 속에 계신 분들한테는 모두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그냥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에세이로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같은 사람을 고민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성폭력 피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피해 경험자를 지지하고 싶고 지지해 나갔으면 자기 입장이 그랬으면 좋겠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페미니즘을 알아가거나 공부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부분이 성폭력 문제인 거라서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성폭력 문제를 좀 더 좀 깊게 고민하고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까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폭넓어질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난 거는 이게 그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안희정 씨를 지지했던 분들이 읽으시면 어떨까? 아. 여기 안희정 지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외면하시는 미투 운동으로 그 사건이 발화되고 나서 네. 여전히 안희정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그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때 당시에 네네. 그 안희정 씨를 지지하시는 분들과 또 그 여자분 피해자 그 비서분 성함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을 지지하는 쪽이 각자의 논리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안희정 지지자들 그 피해자 씨를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라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분들이 들으셔야 될 텐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책을 한 권씩 선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느낌 또 어떤 인상이셨는지 아니면 또 저희가 성과에 대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혹시 좀 다뤘으면 하는 책들 그런 것들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즐거웠고요. 이 책을 네,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네, 여러 인터뷰도 찾아보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또 여러 가지를 주시고 고민도 주신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교육으로는 사실 이제 저도 많이 읽진 않아서 그러니까 읽진 않다기보다는 이제 성교육이었던 측면보다는 우리가 읽었던 책이 사실 이제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책이었으니까 그것과 함께 좀 고민하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계속해서 말했던 그 다크 챕터라는 책도 봐야겠네.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트라우마를 다룬 책이 있는데 파리에서 보낸 1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소설 같은데 그런 책. 그것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여졌는데 그 신기하다. 책에서 좀 주요하게 다루는 거는 성폭력 피해 경험은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남으니까. 그런데 그 무서워. 치유 과정에서 내가 이 트라우마랑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권의 성폭력 책을 관련 책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 앞으로 꼭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정님 그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두서없이 이런저런 혹시 뭐 얘기가 거론하고 싶은 이름 있나? 친구들 뭐 누구야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 막 저는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두서없이 막 이렇게 얘기되는 아니요, 잘 것들이 이해했습니다. 있어서 네.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고민들이 좀 명료한 언어로 늘 정리되진 않아서 그런 게 염려되긴 하지만 혹시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런 걸 누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이 책을 안 읽으실 수 있으니까 이 책을 올 겨울에 귤과 뭐 이불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읽으셔도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되게 읽는 누군가에게도 되게 한편으로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서 성폭력을 줄이는데 함께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같이 들면서 같이 어떤 개입의 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신 김민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도 혹시 더 좋은 책 있으면 같이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이슈 또 재밌는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